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릴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할 거고요. 최근 5년 동안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 암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나가고 있죠. 이 중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접 맞춰주시죠. 맞춰주시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 광안병원 가봤나? 억수로 좋던데. 그 갔다 오면 건강검진도 잘 됐고 잘 됐던데 좋은 강한병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맞추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은 요겁니다. 갑상선암. 올해 그 갑상선암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좋은 강한병원 김동일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한병원 내분비외과 김동일입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이게 암이라고 하면 되게 좀 무섭고 겁나고 옆에 다가가기 싫고 막 이런 느낌 많잖아요. 근데 갑상선암은 뭐 착한 암이다, 거북이암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갑상선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갑상선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부터 좀 알아보면은 갑상선은 이제 우리 갑상연골에서 목 네. 가운데 이렇게 만져지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다 만져지실 겁니다. 여자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갑상연골입니다. 그 아래쪽에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갑상선인데 뭐 일반적으로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은 이제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우리 몸에서 대사 조절이라든지 체온 조절을 하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런 갑상선 어떤 혹이라든지 결절이 생겼을 때 그 결절이나 혹이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크게 이제 4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고 흔한 것이 갑상선 유도암이고 그 다음으로 여포암, 갑상선 수질암이 있습니다. 갑상선 역형성암이라 해가지고 매우 예후가 안 좋은 그 갑상선암도 있겠습니다. 4가지가 있네요. 경과가 좋은 갑상선 유도암. 이게 바로 그 진행이 서서히 된다는. 예, 거북이암 맞습니다. 예, 그런 암이고 빨리 뭐 발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예. 그다음에 여포암. 예. 이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저기 다혈질 같고 뭔가 좀 적토마를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빨리 진행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갑상선 유도암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예, 조금 더 진행도 빠르고 약간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갑상선 수질암, 요거는 여포암보다 조금 더 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좀 더 다른 장기에 더 전이도 잘하고, 네. 이제 림프절 전이도 잘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면 갑상선 전절제술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갑상선 역형성암. 갑상선 역형성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갑상선암과 전혀 다를 정도로 보통 진단된 환자의 한 50%가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우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갑상선암이 다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헐크같이 변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암이 갑상선 역형성암. 예. 자,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했고 우리가 몰랐던 점들에 대해서 좋은 강한병원의 김동일 과장님 모시고 얘기를 끝까지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튜브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들 댓글 다는 거 아시죠? 자, 저희 건강튜브의 영원한 친구 올드버그와 함께합니다. 김동일 과장님도 함께 들어주고 계시네요. 커피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예. 아, 커피향 좋은데요? 예,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올려주시면요. 김동일 과장님이 또 답변도 해주실 거고 뿐만 아니라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 올드머그에 있는 듯한 올드머그에서 갓 로스팅해낸 그 커피 맛을 구현하는 드립백 세트 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이벤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의 건강 튜브. 자, 과장님, 이 갑상선암은 초기에 좀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부분 암이 그렇듯이 이렇게 초기 암은 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자각 증상 같은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섭다. 예, 특히 이제 1cm 이하의 미세 갑상선암은 뭐 전혀 증상이 없으므로 우연히 건강 검진을 했거나 아니면 목에 뭐 다른 것 좀 불편하다 해서 초음파를 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환자들에게 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의학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젊은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 남자보다 여자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유전적 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사선 노출된 경우에도 갑상선암이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면 갑상선암의 빈도가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뭐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네네. 아니면 지금 뭐 몇 년 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한 10년 전에 그 후쿠시마 쪽에 동아시아 대지진 네. 해가지고 예, 발전소 문제 생겼을 때도 그쪽 지역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기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진 자주 받고 이유가 없고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 자주 병원 찾아가고 종합검진 자주 받는 거.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쉰 분들이 갑상선 질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대가 좀 이렇게 노화돼 가지고 나는 야, 일로 와봐라. 뭐 이런 할아버지 목소리하고 좀 다르다고 하던데. 갑상선암 때문에 목소리가 변한다고 하면은 이 목소리 성대로 가는 신경이 갑상선 바로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암이 이제 자라가지고 신경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성대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이제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더 새소리라든지 좀, 예, 이 좀 갈리는 소리가 신목소리, 많이- 예. 아. 근데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금 진행이 많이, 예, 많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갑상선암을 이겨내고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특히 드라마에서 봤던 그 닥터 차정숙이라는 작품에서 연기했던 엄정화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아, 예, 맞습니다. 엄정화 씨는 어떤 암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갑상선 유두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전하고 목소리가 약간 안 좋으시거든요. 그럼 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라든지 뭐 목소리가 쉬지는 않으셨지만 네네.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미세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목에 이물감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축농증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비염하고 섞여가지고 봄철 질환이죠. 근데 혹시 목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어디서 주워드는 거 많아서 좀 만져봐요 이렇게. 목에 뭐 물혹이 있나. 근데 검진에서는 갑상선에 물혹이 있는데 별로 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멍울 같은 게 만져지면 혹시 뭐 갑상선암 뭐 이런 거라 해가지고 짧은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져보고 하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자가 진단 하기가 솔직히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뭐 해볼 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목을 만져보면서 예, 서로 양쪽이 대칭되게 만져지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은 다 정상적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연골이라든지 양쪽에 만져진 아까 침샘 예, 그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구조물이고 하지만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만 좀 비정상적으로 더 커져 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만지다가 그전에는 안 만져졌는데 새롭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암이라든지 다른 결절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모셔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건 치료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수술 방법도 다양하죠. 갑상선암을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는 뭐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전통적인 절개법과 이제 목에 절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내시경적 또는 로봇 갑상선 수술법이 있습니다. 아, 로봇 수술도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 수술은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이 이제 절개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겠네요. 절개는 이제 뭐 이렇게 목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해가지고 그 절개의 위치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로봇 갑상선 수술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겨드랑이 쪽에 네.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갑상선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로봇팔이 들어가서 갑상선을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작된 방법이 우리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 쪽에 절개를 해서 네.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구강 네네. 아랫입술 안쪽에 이렇게 네. 세 군데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로봇팔이 들어가고 겨드랑이 쪽에도 한 1cm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로봇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구강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방법이 다양한데 이게 계속 발전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좀 흉터를 줄이면서 네네. 좀 더 수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최신 방법이 아랫입술 안쪽을 절개하는 구강 접근법. 가장 마지막에 이제 도입된 방법이고,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처음 로봇 수술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겨드랑이 접근법으로 해서 로봇 수술을 시작했고, 네네.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구강 접근법으로 해가지고 구강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흉터가 더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갑상선을 양쪽을 다 이렇게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예, 양쪽 제거할 때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갑상선 바로 위쪽에 한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앞쪽에 있는 근육 몇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갑상선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수술을 해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게 확실히 흉터가 남겠네요. 갑상선을 이렇게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목 앞쪽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젊은 특히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에 흉터 남는 게 어째 암 수술을 하면서 별게 아닐 수는 있지만은 이 갑상선 암 자체가 워낙 예후가 좋다 보니까 이런 흉터를 가지고 뭐 짧게는 40년, 50년까지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환자분한테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수술 방법이 발전하고 로봇이 동원돼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진화하고 있지 않나. 수술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네요. 수술한 뒤에 갑상선 기능에는 이게 문제가 없을까? 이게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갑상선이 하는 일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그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조절이라든지 네.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더울 수가 있고 부족해지면 추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갑상선 수술을 하면은 이제 갑상선이 없어지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절제를 하면 아예 생성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렇게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뭐 아쉽지만 이제 평생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전에 약을 드셔야 되고 반절제를 하신 분들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남은 갑상선이 잘 기능을 한다면은 약을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피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이 부족하다면 이제 계속 약을 좀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절제 하신 분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장기에 뭐 이렇게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이게 성분은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을 하면 이렇게 몸에 뭔가 다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뭐 같은 호르몬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이제 임신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수술하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데 임신하게 되면 용량을 더 증량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아기한테 부족하면 안 되기 안 되니까.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약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안전하네. 그건 진짜 다행입니다. 암을 겪으신 분들이 완치됐다 하는 건 5년 동안 재발 안 하는 거거든요. 갑상선암은 어떻습니까? 갑상선암의 재발률은 이제 특히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로 보고 너무 있습니다. 낮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북이암이라고. 예, 다른 암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거북이 암이다 보니까 재발도 좀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암들은 5년 이내에 재발을 많이 하고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재발을 안 하면 완치가 됐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제 환자들 오셔서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완치인가요? 하면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0년이나 아니면 10년 더 지나 15년째에도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한다고 해서 또 그때 가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또 다른 일반 환자분들과 똑같이 잘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도 뭐 비슷하겠지만 갑상선암은 특별히 더 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의 변화가 가장 많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라든지 후유증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갑상선 수술하면 뭐 대부분 환자분들은 괜찮으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 환자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또 많이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저칼슘 혈증이라 해가지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목소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대로 가는 신경이 갑상선 바로 뒤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하면서 그쪽 신경과 많이 이렇게 건들릴 수가 있고 아니면 암 자체가 직접 신경에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지만은 수술 후에 그런 신경 마비가 와가지고 목소리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개월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성대 쪽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다음으로 이제 저칼슘 혈증은 이제 갑상선 또 주변에 부갑상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장기가 4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그것도 다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살려주면서 수술을 하지만은 가끔 이제 림프절이라든지 암이 그 부갑상선과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같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서 저칼슘 혈증이 오고 그 증상이 약간 손발 저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또 칼슘 약을 계속 잘 복용을 해주시면은 대부분 증상은 완화가 될 거고 예, 시간 지나면서 점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쉰 목소리하고 저칼슘 혈증 이 두 개가 갑상선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들, 예, 합병증이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추위를 더 탄다, 유독 더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갑상선 이거 초음파 촬영 한번 보셔야 되는. 그분들은 갑상선 초음파도 하고 네. 혈액 검사도 해보시죠. 혈액 검사도 같이. 예, 그런 그 추위 탄다, 더위 탄다, 그거는 이제 기능의 문제고 혹이 있다고 기능이 또 정상인 분도 있고 네. 혹이 있으면서 기능이 이상이 있는 분, 동반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동시에 하면은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한 거잖아요, 제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냥 초음파는 그냥 젤 바르고 쑥쑥 보면 되는 거고. 예. 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봐주시니까. 예. 그리고 피 뽑아가지고 뭐 갑상선뿐만 아니라 뭐 간 기능, 신 다른 기능 것도 같이 다 보실 체크할 수 있죠. 있으니까.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좋은 강변으로 오시면 예. 돼요. 그 왜 갑상선하고 이렇게 상극인 음식이 있다. 그게 지금 저희 지금 부산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지역에서 되게 싫어하세요. 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예, 미역하고 갑상선이 상극이다.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시마나 너구리 만드는 회사도 싫어한다더라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음식. 이게 요오드인데 그러면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은 평생 미역국 못 드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예, 결국에는 갑상선에서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요오드입니다. 네. 그 요오드는 이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갑상선 암 수술하신 분들은 이미 갑상선 호르몬제를 잘 먹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 분들과 똑같습니다. 뭐 해조류를 더 먹는다고 해서 나빠질 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경우에는 뭔가 좀 갑상선 기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피해야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나 넘쳐나는. 그런 분들은 그 원료를 더 많이 먹으면 기능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이고, 또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갑상선 암 수술 후에 하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요오드가 포함된 음식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빼고는 우리가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들이 먹는 양만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이 갑상선암 로봇 수술 후에 재활 치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안쪽의 근육들을 다 이렇게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유착 방지 제품을 많이 또 사용하고 미리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유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너무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뭐 목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유착 근육들이 더 굳어가지고 유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는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을 이렇게 조금 옆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너무 뒤로는 과도하게 하면 이렇게 상처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좀 숙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한 달까지는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해주고, 한 달 지나고부터는 조금 더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더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갑상선암은 우리하고 조금 멀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보면 체구가 깡 말랐어요. 그리고 안구가 좀 돌출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외적으로는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넘쳐나는. 예, 그래서 몸의 대사가 너무 활발하니까는 네. 몸에 이제 이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아. 마르게 되고 눈 주위에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네.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눈이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갑상선제라고 기능을 낮춰주는 약이 낮춰주는 있습니다. 거. 예, 그 약을 또 계속 복용하시다가 이제 좀 재발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용량이 너무 늘어난다든지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진증인 분들은 미역이나 해조를 많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아까 암하고 다르게 예, 예, 이거는 이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예. 부분들.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하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하증은 반대로 이제 몸이 더 붓고 춥고 나 부었는데. 예, 피로하고 나 부은 거 같은데. 난 살이 쪄서 부은 거고. 붓고 예, 더 피로해하고 예, 추위 많이 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예. 이거 저하가 되면 그러면 어떤 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면 됩니다. 치료도 간단한 거죠? 저하증이 조금 더 치료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예. 항진증은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또 예, 그것도 치료는 가능하고 완치가 되는.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한 몇 년 뒤에 또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갑상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하증에서 네. 이제 갑상선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또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빈도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높지는 예. 않다는 거. 예. 와, 오늘 진짜 다양하게 갑상선 암부터 시작해서 저하증, 항진증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신 좋은 강한병원의 김동일 과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정말 처음에는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예, 저 혼자 맞습니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이제 우리 이미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갑상선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좀 더 안심이 되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환절기고 그리고 봄 계절성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 지키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건강한 갑상선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 튜브!